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고 또 새로운 이유가 그동안 강연은 계속 좀 많이 했었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또 표정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면서 강연을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제가 매체를 통해서 이 올해 키아프가 얼마나 성행리에 지금 진행 중인지를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문화가 이렇게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과 또 작품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작품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좀 띄워놓은 것이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거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충분히 웹을 통해서 작품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작품 앞에서 한 남자가 뭘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다라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음악에서의 부분하고 미술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보, 베토벤의 악보를 봤더니 몇 분의 몇 박자로 쓰여 있고 어떤 동기마디가 있고 어떤 구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술은 작품과 지시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작가의 작품은 어떤 시기에 그려졌고 어떤 영향과 흐름을 받은 작품이야 라고 설명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좀 진화해 볼까요? 악보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악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작품을 또는 지시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 또는 설치는 테크니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큐레이터, 또 저와 같은 전시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서 이제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음악에서는 공연, 미술에서는 전시가 되겠죠. 전시 공연이라는 것은요. 악과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연주가 나오고 똑같은 작품이라 해서 똑같은 전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러의 교향곡을 연주를 해요. 근데 어떤 연주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말러 음악 별로 안 좋았는데 굉장히 좋네 라고 해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작가의 작품을 봤는데 난 처음에 싫었어. 근데 어떤 전시에서 보니까 새로운 맥락이 읽히고 보이지 않던 이야기가 보인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휘자, 누가 지휘하느냐, 누가 곡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은 전혀 다른 감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극명한 차이가 되는 거죠. 전시에 있어서도 그 큐레이터가 기획한 거구나, 그 전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구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맥락과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라는 지점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만큼 못 느낀다, 이런 아는 만큼 느낀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를 알아야 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었어. 저걸 좀 알아야 해. 하는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경험과 아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통찰의 두 가지 차원이다라는 거.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시 만들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럼 전시는 왜 만드는데?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람자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데?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관람자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앞서 박지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간의 경험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관계들에 의해서 요소가 형성되는데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시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중요한 3가지 관점이 있어요. 3가지 중요한 관점, 6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대적 관점이에요. 전시는요, 시대가 변하면서 기대와 기능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전시는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관점에 지금 써 있는 글씨를 조금 짚어보면서 읽어볼게요. 전시라는 매체는 이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코엑스 부스 A, B홀에 들어가면 많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작품들이 던지는 이야기들 충분히 우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전시는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대에 필요한 질문을 찾아내고 대중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전시입니다. 또한 편지하는 무관심의 영역을 공론장에 올리는 것, 동시대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슈와 이야기를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함성만이 우리의 이야기를 공론장에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 차원과 연결하고자 하는 실천적 태도예요. 내가 너무 좋아. 나의 연구 성과가 너무 좋아.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걸 떠나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시의 시대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신자적 관점은 기획자의 의도예요. 전시는 반드시 기획자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신자적 관점이에요. 수신자는 저와 같은 또는 여러분과 같은 관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감각과 사유와 수행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전시입니다. 그런데 전시는 그러면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지면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도록을 만든다, 도록을 구매한다 라는 행위 안에도 전시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도 하나의 매체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라는 부분이에요. 수용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항상 미술시장에서 굉장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또 많은 이슈를 낳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키아프를 방문한 선생님들 모두가 데미안 허스트를 좋아하나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왜 그러냐? 그리고 지금 제 헤어스타일이 이렇고 선생님들의 헤어스타일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요. 단순히 인지적 감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성적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제가 늘 표현하는 거지만 호수를 그린 작품 앞에 친구와 만약에 서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너무 좋다. 저 그림 우리 집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나는 저 물 그림 아주 끔찍하다 얘기를 해요. 왜? 각자가 경험한 기억의 레이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저 물 그림만 보면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어렸을 때 호숫가를 거닐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 물이 너무 마음이 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경험의 레이어가 어떻게 확장하느냐와 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다른 기억기 메커니즘 속에서 생산적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거. 내가 뭔지 모르지만 저 작품이 어떤 영향관계를 얻고 어떤 작가가 그렸는지 잘 몰라. 레이블도 보지 않았어. 근데 그냥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그 감성이 발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기억과 경험의 그 부분들과 맞닿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관람자들은 전시의 경험을 자기의 이야기로 그래 하는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세대가 공감하는 공유가치 그리고 나는 이 공유가치를 누리는 속에 함께 있어. 우리가 SNS에서 좋아요 누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나와 함께 이것을 함께 좋다고 느끼는 공유 경험, 공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죠.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두 가지 전시를 들고 왔어요. 다른 강연에서도 이 앞에 있는 2018년도 윤영근 회고전은 많이 얘기를 해서 요 전시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주에 문을 닫은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두 전시에서 어떻게 아는 정보가 공간의 경험으로 변환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근 1928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돌아가신 작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윤영근의 작가는 가장 전시를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17년 정도를 전시 디자이너를 하다 보니까 150건의 전시를 했었는데도 가장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윤영근의 작가를 존경하는 게 굉장히 커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하고 싶고요. 생물연도를 넣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28년에 태어났다는 거 감이 잡히시죠?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쳤고 해방기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 이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시기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띄운 작품에는 가운데 윤영근이 서 있고요. 뒤에는 그의 장인이었던 김한기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윤영근의 작품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도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윤영근의 작품은 인기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영근의 작품을 사람들은 마크로스코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윤영근은요, 그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특히나 윤영근은 작품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작가에게 중요한 연도를 제가 몇 가지 표기를 했어요. 1945년에 일제 시기에서 해방기를 맞으면서 윤영근은 사실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배운 작가였어요. 언어를. 그런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가 대학교 3학년쯤 되는 해에 47년에 국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대학들을 통폐합해서 통합관리하겠다라는 것에 반대한 거죠. 그러면서 학생 시위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학생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해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었고,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국전쟁이 또 발발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생 시기에 시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끌려가요. 보도연맹 하면 지금 듣기에는 무슨 언론 동아리인가 싶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반동적 세력이 정신적 세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윤영근이 거기를 끌려가다가 가까스로 그 고난의 시기와 그 상황 속에서 모면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56년 한국전쟁이 휴전을 한 뒤에 56년에는 서울에서 피난을 가지 않은 채로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영근의 학생 시기, 소위 우리가 대학생 때가 가장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 시기는 물론 대학생 시기 좋은 시기는 아니었으나 굉장히 많은 굴곡 있는 시간을 보낸 거죠. 젊은 시기에. 그러면서 73년 숙명여고 교사 시절이었어요. 그나마 순탄한 길을 걷는가 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가 또 한 번의 이슈에 휘말리게 되죠. 숙명여고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선발학교였어요. 그런데 부정입학을 한 어떤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그 부정입학을 한 학생이 그 당시에 정보부장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 중앙정보부장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취소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예의가 들어갔겠죠. 윤영근이 명동길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중앙정보원들이 윤영근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돼요. 형이 잠깐 나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자 윤영근의 동생이 형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당신 형 찾지 마. 지금 인생 공부 중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 공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섬뜩하고 서늘한 단어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했는데 그 끌려간 이유 무엇이냐?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윤영근이 쓴 모자예요.
당신의 모자가 레닌의 모자를 닮았어. 그러니 너도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라는 거야 하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목은 반공법 위반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74년도에 찍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나 이제부터는 그림을 다시 그리겠어 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윤형근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청다색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길었던 것 같으나 지금과 같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윤형근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인내한 화가, 그리고 시간의 흔적이라고 제가 좀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윤형근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서교동에 있는 작업실인데요. 물론 윤형근 선생님은 계시지 않지만요. 그랬을 때 제가 제 마음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윤형근 화가의 작업실의 바닥이었습니다. 얼룩진 물감과 그리고 테라핀류의 때가 저런 식으로 마치 잭슨 폴락의 작품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윤형근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온 뒤로도 보호 시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친구가 찾아올 리 없었겠죠. 윤형근이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자를 쓴 거, 그 모자는 윤형근이 만든 골덴 모자였어요. 그런데 레닌의 모자랑 닮아서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 해서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다. 그 울분의 시간을 그리면서 그야말로 이 바닥에는 윤형근의 피땀 눈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바닥이야말로 윤형근의 아픈 시간을 담고 있구나라고 해서 수직 촬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윤형근의 작품들을 쭉 보다 보니까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수직 렉에 걸려있는 작품의 측면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윤형근이 흘렸던, 가슴으로 흘렸던 눈물과 같은 물감 자국들의 그 짙은 색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의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최종태 조각가의 글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윤형근 선생의 그림은 뜻그림이다.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화면에 배어있다. 그리다기보다는 토해내는 것과 같은 형국으로 보였다. 사람과 그림은 서로 닮는다. 윤 선생의 경우처럼 그렇게 빼닮을 수가 또 있을까? 윤 선생의 그림을 볼라치면 그 뒤에 사람이 보여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윤형근이 얼마나 그 작품이 곧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전시, 이것은 독일과 일본에 있었던 윤형근의 전시 장면인데요. 물론 너무나도 깔끔하고 잘 만들어진 전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작품이 동등한 눈높이 선상에 등간격을 갖고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그냥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마치 교복을 입고 조회 시간에 줄 서 있는 학생들과 같았어요. 그 장면에서는 영희, 철수, 민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 학생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작품이 갖고 있는 보이스와 에너지를 느끼게끔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윤형근의 전시는 바로 쉼의 공간, 여백의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 4, 8전시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연결하는 복도를 함께 썼는데요. 전시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윤형근의 본격적인 지금과 같은 작품, 70년대 초반부터 했던 지금과 같은 작품이 나오기 전에 그가 어떠한 색채 실험을 했는지, 어떤 조형적 연구를 했는지를 드러내는 길이고, 그의 표현을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나와서 그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벌써 노예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늙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난 이미 노예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 노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윤형근이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형근 하는 그 그림이 시작되는 영역이 검정빛, 천지문, 진홍곡이라고 하는 80년대까지 연결되는 그림들인 거고요. 그리고 심관과 영겁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를 이루는 그림들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7, 8전시실에서는 아카이브 영역을 통해서 세분화했습니다. 전시실을 보면 약간 특징적인 것은 전시의 구성을 사선으로 나누고 있어요. 보통 전시를 할 때는 우리가 똑바르게 평면을 분할하잖아요. 그런데 사선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선 공간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윤영근은 굉장히 직선적인 화가예요. 그런데 용주 선생님이 사선으로 나누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사선 공간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포커스하는 것과 펼치는 것과 좁히는 영역이 서로 긴장감을 달리한다라는 거죠. 전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호흡이 생겨요. 또 하나는요. 윤영근의 작품은 정면성도 중요해요. 굉장히 묵직해요. 그런데 측면으로 보면 붓이 지나간 자리에 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영근의 작품은 과정의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선으로 있어서 우리가 정면성으로 다가서는 과정 안에서 윤영근의 작품을 측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체적 감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선 분할의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시를 본다라는 경험은요. 단순히 가서 맞닥뜨린 작품 앞에서의 경험이 아니에요. 전시를 보러 가야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전시를 보러 가는 그 광경들, 지나오는 풍경들이라는 거죠. 뮤지엄에서 윤영근의 전시가 있는 그 전시실을 가기 전에 우리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차단해 주자, 한번 필터해 주자라고 해서 전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큰 게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928에서 2007이라고 하는 그의 생애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거죠. 비스듬히 밀고 들어간 것과 같은 묵직한 벽체 속에서 타이포는 굉장히 슬림한 타이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타이페이스를 그렇게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윤영근의 작품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컨트라스트를 주기 위해서 타이포의 힘을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로쓰기를 통해서 글자를 흘리고 있는 거죠. 작품을 만나기 전에 훨씬 더 가벼운 모습으로 만나지기를 바란 부분이고요. 전시를 만나러 가는 그 노회에 이르는 길이라는 복도는요. 의도적으로 색감을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화이트하게 남기고 지금 보여지는 이 아카이브 상자에 있는 스케치들만이 유일하게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2007, 2006, 2004, 5 하는 순으로 역순으로 시간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윤영근이 그런 시간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드디어 전시실에서 만나게 돼요. 전시실의 벽이 사선으로 기울어지면서 시선의 포커스는 안쪽에 있는 그림에 걸리게 되는 거죠. 블루 컬러의 그림에 딱 시선이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벽글을 보니까 천지문은 청가색의 그림을 윤영근이 명명한 부분이에요. 마치 천지가 열리는 것 같은 형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벽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을 벽 뒤에 다음 섹션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스듬한 사선의 창을 통해서 아, 저 그림을 설명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끔 미리 보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가 봤더니 아, 이게 천지문의 작품이구나 라고 보는데요. 작품이란 것은 사람하고 같아서요. 지금 제가 있다고 해서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이 과거가 있었고 현세가 있고 후세가 있고 또 다음 생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도 똑같아요. 절단해서 그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의 단면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형성됐지 두 창을 통해서 엄버 컬러와 블루 컬러를 통해서 지금 천지문이 만들어졌구나를 아까 지나온 섹션의 그림을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엄버 컬러는 땅의 기운을 닮았고 블루 컬러는 하늘의 기운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색을 테라핀유와 린시드유에 섞어서 지금과 같은 아주 짙은 흑색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 그런 과정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선생님들 보시기에 벽체 하나, 분할된 벽체 하나에 하나의 작품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벽체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레이어의 켜가 생기는 거죠. 즉 전견과 후경의 배치를 통해서 작품을 입체감 있게 감상하면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등간격으로 똑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 구성의 단일한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보이스를 더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앞서 강연하신 박지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머무느냐가 전시의 감상의 퀄리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지금 곧게 서 있는 청다색, 즉 천지문의 작품 그 뒷면으로 기둥이 막 쓰러지는 것과 같은 모습의 그림이 있어요. 저것은 바로 80년대 민주항쟁이 있었던 시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곧게 내려긋던 붓선이 막 쓰러지면서 거기에 눈물 자국처럼 물감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배경을 알고 보면은 정말로 저 그림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고 슬픈 마음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는 심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심간은 앞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매트하고 더 정제되어 있는 화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안쪽으로 보여지는 모여져 있는 공간의 안쪽으로 붙은 전시물은요. 사실은 제가 그 서교동에 있는 윤영근의 작품을 실견을 갖다가 좀 깜짝 놀란 작품으로서 제대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다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했던 거예요. 작품이 워낙 커서 누우펴서 상자 그 회포를 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품 세웁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해서 언뜻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일으켜 세우는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선생님들이 저 작품을 본다면 저와 아마 같을 거예요. 정말 그냥 그 최종태의 표현처럼 그림에서 작가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마포와 면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캔버스가 무거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켜켜이 쌓인 토양의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싹 틀 것 같기도 하고 또 죽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사선으로 모아서 움이면서 투민 공간, 즉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면서 또 무덤인 공간처럼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동선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전시실에 이미 있는 기둥을 가운데 두고 공간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동선과 나오는 동선을 달리 분할을 시켰고요. 저 안에는 원래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틀기로 했었는데 전시 때는 그것은 실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시 공간에 사실은 회고전 하면은 작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전시 공간은 굉장히 많은 여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여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불러도 랩처럼 빠르게 부르는 곡도 있지만 천천히 감정을 가지고 불러낸 노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윤영근의 작품에는 여백이 그의 작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아카이브 공간은요. 윤영근의 취미생활이었던 골동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윤영근이 이런 거 모았구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 작가가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대단히 귀한 골동품이냐? 뭐 그렇지는 않지만요. 돌, 나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쓰던 오래된 가구들입니다. 그리고 윤영근의 장인이었던 김환기 작가와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도널드 저드는 윤영근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드의 작품이 함께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요. 아까 서교동에서 저 바닥이야말로 그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구나 라고 했던 그 바닥을 수직 촬영해서 바로 이렇게 옮겨온 부분이고요. 공간의 파티션은 제가 그냥 구획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면포와 마포로 그가 캔버스를 만들던 방식대로 짜서 파티션의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에는 그가 사용하던 나무 의자와 선반들이 있는데 그의 성격처럼 묵직하고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어딘지 정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미술비평가,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가 말해요. 하나의 이미지는요.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미지가 간직한 권위는 그것이 속한 전체에 배분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점 한 점 물론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도 제가 만약에 집에서 친한 친구가 있거나 한다면 이 말투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더 포멀한 말투가 또 쓰일 테고요. 표정도 차림도 달라지는 것과 작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근의 작품을 설계하고 처음 전시를 준비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베니스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군요. 개연성 거의 없습니다만 윤영근의 작품을 설계할 때 제가 베니스에 있어서 마치 베니스와 연결됐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왜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팔라초 포르투니의 그 베니스에 있는 미술관이에요. 팔라초 포르투니의 관장이 2018년도 윤영근 전시 오프닝 때 왔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본인의 미술관 팔라초 포르투니의 개인전은 윤영근으로 가겠다라고 지목이 된 거예요. 굉장한 소식이었어요. 팔라초 포르투니는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는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들리는 영향력 있는 미술관입니다. 팔라초 포르투니는요, 마리아노 포르투니가 자신의 아뜰리에로 1847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 베네치아의 시에 기증이 된 거죠. 공간을 보면은 베니스에서의 그 공간들은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시간을 머금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전시를 한다라고 했길래 지금 위에 있는 도면에서 보여지듯이 공간을 구획하거나 화이트 큐브라는 성격 속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견디고 숨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공간에 어떤 패턴들과 어떤 장식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작품을 매칭 배치하는 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윤영근을 모르는 사람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다가 그가 겪은 시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단순히 누구와 비슷하다라는 비교를 불가한다라고 해서 아카이브를 함께 실어보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외 순회전을 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선적의 양이에요. 일단은 선적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아카이브를 다 갖고 들어가려면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다가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가서 제작자를 현장에서 섭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코스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패킹해서 보내자라고 했는데 테이블을 하나하나 다 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뜀틀 아시죠? 1단, 2단, 3단이 쌓여서 하나의 단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저 안에 다리들을 넣어서 윤형근의 베니스 비엔날레 포스터는 한국에 있었던 전시 포스터와 달랐어요. 윤형근의 작품 중에 번짐 효과가 있는 부분만 크롭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원성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MMCA 그래픽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베네치아에는 윤영근의 전시 기간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울림도 컸던 거죠. 전시 공간을 한번 볼게요. 공간은 그동안의 내장재들이 뜯겨지고 다시 붙어지고 뜯겨지고 하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영근의 작품이라면 당당히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영근의 작품이야말로 건축물이 공간이 갖고 있는 시간을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겠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작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카이브 공간을 함께 만들어서 사람들이 윤영근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베네치아에서도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 부분에 있었던 자르디니와 그 다음에 아스날레에서 봤던 어떤 다른 작가들보다도 나는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해외 매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세기라는 풍운의 시대를 살아가간 가장 정직한 인간상으로서 가장 확실한 그림의 본으로서 이 땅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최동태 작가의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윤영근이라고 하는 전시를 함께 보았다면요, 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시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작품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부분을 경험과 알미라는 사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전시는요,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10월 10날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전시의 이야기가 더 뜻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NA는 유전 형질을 말하는 DNA이면서 동시에 다이나믹 앤 얼라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축약한 DNA였습니다.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을 정의 내리고자 하는 전시가 아니고요. 윤영근이 느낌표를 찍는 느낌표형 전시였다고 하면 DNA는 물음표를 띄우는 전시예요. 과연 우리에게 흐르는 정체성과 한국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전시라는 거죠.
전시를 보기 위해서 로비에 딱 들어가면 먼저 굉장한 인상으로 마주하는 서도호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카르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걸어가는 사람의 어깨 위에 그 어깨 위에 눈을 가려진 채로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거야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야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과 같이 내게 이미 쌓여있는 업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거고요. 또 후대에 내가 다른 이에게 또 줄 수 있는 영향인 거기도 하고요. 바로 그것이 전통과 같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모티브되는 상징물을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전통이란 그럼 뭐야? 라는 거.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시대를 가로질러서 건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문화의 보고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요. DNA라는 거 내가 어떤 형질, 유전 형질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쌍둥이도 서로 다르게 커나갈 수 있어요. 왜냐? 표현 형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전통을 받은 한국 작가들이 똑같이 표현하고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 형질을 만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과 현대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맥락 속에서 내재화되어 있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전통이란 것이다 라는 거죠. 전통은 굳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로 전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제가 내가 한국적인 거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한국적인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이란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전시에는 이 쉬트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1300전의 근현대 미술 그리고 35점의 문화재 유물 그리고 100점의 미술 자료들이 등장한 비엔날레급 전시였어요. 참여 작가만 해도 97명에 이르렀던 전시였고요. 잠시 보여드리면 한석홍 사진작가가 찍은 석굴암 그리고 정선의 박연폭포 그리고 청자무늬 매병 이중섭의 그림 김환기의 그림 윤명로의 그림 박서보의 그림 김홍도 그리고 백남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양한 장르 다양한 주체 다양한 재질과 시대, 크기를 가지고 다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시가 윤영근은 그 어려움이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작가의 존경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가 진실하게 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하면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물성적으로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공간에 맥락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35개의 문화재, 유물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에서 그러면 우리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는 같은 작품이 나온다고 같은 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꼭 같이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다른 점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박물관과 미술관은 어떻게 다른가 해서 박물관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그 고리가 역사적 서술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술관은 역사적 서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지만요. 표현 의지와 관점으로부터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요. 출품되어 있는 작품들이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영향을 받은 거야 라는 선형적 관계의 나열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서로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 구성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갈 것은요. 전시 디자인을 할 때 평면을 구성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라 하면 그것은 시간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면을 설계할 때 시간의 흐름을 중첩시키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접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연관성과 의문을 드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전시에서는 아까 언급한 것에 3가지 관점이 있었죠. 수신자적 관점, 발신자적 관점, 시대적 관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6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누가 기획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언제 하는데, 시라는 거예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장소예요. 어디서 하는데예요. 윤영근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했다고 하면요, 이번 전시는 덕수궁관에서 열렸습니다. 덕수궁관은요, 제가 이제 전시를 막 디자인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날마다 12시가 넘어서 사무실에 혼자 남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이거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풀리지가 않았는데, 그래, 그러면 덕수궁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담게 되는 그릇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 덕수궁은요, 1938년 일본 설계자 나카무라 요시헤이에 의해서 설계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굉장히 고전적인 건축 언어를 쓰는 동시에 숫자라고 하는 치수가 아주 추상화돼서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근대적 건물이기도 합니다. 어떠냐면요, 전시를 보러 들어가면 중앙에 홀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전시실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실 다음은 계단실이 있어요. 계단실, 전시실, 중앙홀, 그리고 중앙홀, 전시실, 계단실 3분할을 대칭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전시실이 장축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긴 방향으로는 24m, 중간에 기둥열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6m씩에서 12m, 기둥열 사이 간격은 4.8m, 모두가 3배수 분할입니다. 이것은 수치의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장소를, 공간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고 체험되는지에 대한 수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라는 공간의 특징은요, 모듈형으로 분할을 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순히 직각형으로 해서 모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시선이 깊이 있게 사선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의 축, 즉 기둥으로부터 45도가 틀어진 축을 다시 한번 90도를 틀어서 3번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전시실이 9개의 소그룹 단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소그룹 단위는요, 삼각구도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영역이 적어도 2개의 면에 접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 나오죠. 엇각과 동의각, 그리고 막곡지각을 형성하면서, 동의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각이에요. 그 각에는 같은 장르와 같은 형태의 비슷한 유형의 작품을 놓았고요. 막곡지각에는 서로 장르는 같으나 다른 영향력을 받은 작품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학적 원리를 함께 녹여내서 원래 근대 건축물이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했던 건축물이 갖고 있는 구성적 언어와 전체와 세분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시간을 다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정면을 바라봐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바라보면 정면성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면을 보면서 동시에 후면과 뒤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큐비즘적 사고인 거죠. 어떻게 정면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후면과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 미러라고 하는 재질을 씀으로 해서, 마치 만화경을 우리가 살펴본 적 있잖아요. 만화경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반사돼서 보여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시성을 획득하고 있는 구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전시의 포스터는 저희 팀의 그래픽 디자이너 이건정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요. 이것을 보면은 공간이 갖고 있는 사선 분할과 거기서 비춰지는 거,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형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패턴은 최초의 태극 문양의 그 기본 모티브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요, 저 모티브를 보면 저 안에 DNA라고 하는 글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잡은 부분이었고요. 전시 공간을 마련할 때는 이런 스케치의 종이가 정말로 30장에서 40장까지도 나옵니다. 어떤 작품을 배치할 때 어떤 이야기가 관통해서 보이는지,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은 너무 식상하진 않을지 하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 담당 학예사분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는 굉장히 파일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전시는 그냥 툭툭툭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행과 다양한 감각과 사고가 교차하면서 형식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방에는요, 고구려 벽화, 석굴암, 고려 청자, 오방색과 단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일단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으면서 사후세계, 죽은 자의 무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상과 그림들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요, 장소에 유리월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투과시키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고 반사시키기도 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를 할 때 반사는요, 가장 피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사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랗게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동시성, 내가 정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작품의 측면과 후면과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죠. 제가 이번 이야기는요, 작품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공간적 이야기다 보니까요,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전시실의 모습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그림이 다른 지금 동시대 화가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저 안쪽에 있는 한석홍이 찍은 사진으로부터 모티브를 해서 재해석한 조덕현 작가의 작품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맞은편 우리가 뒤의 모습을 보고 있죠. 동국대학교에서 빌린 그 미소가 아름다운 불상을 보고 있습니다. 둘은 마치 마주보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오태학과 최명림의 그림이 어떻게 석굴암의 재질적인 부분들, 불상의 요소를 재해석하고 그림의 모티브를 삼았는지에 영향 관계를 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굴암의 본존불에서 김복진의 미륵불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옷매무새가 흘러내리는 것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비례적인 감각과 이런 것의 또 독창성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물을 나는 분명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작품의 측면과 후면이 함께 보입니다. 권진규의 해신이라고 하는 조각물인데요. 역시나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의 입속, 그 다음에 이 뒷머리까지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조각을 입체적 감상을 하는 동시에 저 유리와 반사 매체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김복진의 아까 그 미륵불이 있으면요, 미륵불의 뒤로 김환기의 그 점화,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작품이 보여요. 불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회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불교의 사상들은요. 그래서 이 불상을 바라보면서 그 전과 후, 우리가 무엇이 돼서 어디 만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김환기의 그림이 같이 매칭돼서 보이는 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다음 전시실은요, 겸재정선, 그리고 추사 김정희, 그리고 진경산수와 백자, 다랑아리, 한국의 단색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뭔가 절제되어 있고 형태적 미감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시실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반사 매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울 같은 것인 거죠. 거울은요, 전시에서 처음 쓰는 것이기보다는요, 거울이 가진 상징성은 많은 예술가들과 문학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든지 댄 그레이엄과 같은 미술가들은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면은 청화 난초무늬 백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는 고영우의 실제, 저거는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 리얼리티의 그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백자가 갖고 있는 그 모습과 단아함 속에서 실제 백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시장에서 보면 그 절반으로 분할되어 있는 밑단에서 작품이 백자가 보이고 그 다음 다른 다랑아리가 연속적으로 보여지면서 마치 그 항아리들의 기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장면에서 보면 내 앞에 있는 실제하는 백자, 그리고 유리 너머에 있는 아까 지나온 작품이 서로 비쳐 보이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치 손에 잡힐 것 같으나 그것은 단순히 비쳐 보이는 이미지인 것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오브제, 부피감을 갖고 있는 오브제, 그 너머 매체를 달리해서 2D로 환원되어 있는 그림의 작품이 서로 시각적인 관계를 주고받습니다.
다랑아리라고 하는 용어는요, 1970년대 김한기로부터 처음 불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다랑아리를 무지무지 사랑한 작가가 김한기인데요. 김한기의 그림에서 다랑아리와 실제 다랑아리를 비교해 보면서 그 미감과 표현의 매체가 달라지면서 획득될 수 있는 가치들을 또 함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도상봉의 그림, 그리고 도상봉이 실제로 그 그림에 그렸던 다랑아리가 함께 매칭되면서 그 뒤에 작품들과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나온 작품, 내 등 뒤에 있는 그 그림과 모습들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과 씬 속에 다시 펼쳐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놓인 그 백자에 있는 작품의 이름은요, 자연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 너머로 아까 청다색의 그림인 그 천지문이라고 하는 마치 폭포가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윤형근의 그림이 보여지고요. 그 옆으로는 제가 이게 포인터기가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으로는 정선의 박연폭포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거울에 비치는 것은요, 김철량의 마치 정선의 그림과 같은데 그것은 도시 아파트 숲을 그린 그림이 또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모티브의 공통성 안에서 자연의 모티브를 한 도자기가 또 보여지는 거죠. 시각적 관계성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맨 좌측에 있는 것이 정선의 박연폭포입니다. 그러면서 박대성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실제로 금강산을 실제로 화구통을 메고 가서 직접 그린 거죠. 그러면서 그 화풍이나 이런 모습들은 또 정선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영향관계 속에서 겸재정선을 워낙에도 좋아했던 윤명로라고 하는 화가는요,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그 정선을 가지고서는 추상화한 그림이 바로 저 안쪽에 펼쳐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같이 단색화의 화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윤형근과 박서보의 그림이 보이는 거죠. 아까와 똑같은 장면의 그림인데요. 그러한 화백들의 그림이 다시 도자기라고 하는 매체, 즉 유약의 현상을 통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도자기와도 다시 주고받는 영향관계를 갖는 거죠. 전시가 하나의 동선으로 흘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가 아까 못 발견한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람자가 주체적으로 발견하고 질문을 띄우는 전시입니다. 김희경의 네모나게 생긴 저 도자기, 그 도자기 맞은편으로는 김오득, 이철량의 마치 풍경화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의 그림이에요. 그러한 그림들과 도자기, 그 너머 고영우의 아까 청자무늬 백자를 그린 그림들, 그 앞에 있는 도자기들이 같이 비교되면서 또 한 번의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전시실은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했던 장르들, 풍속화, 미인도, 민화, 불교미술과 민중미술이 함께합니다. 역시나 앞선 방금 보신 전시실과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데카코마니처럼 동등하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거죠. 들어가면 김홍도의 작품이 먼저 마주하고 있어요. 김홍도와 민족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그림 안에는 민족화는 안 보이죠. 김홍도는 우리가 그 풍속화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홍도는 사실은 다른 그림에도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래서 풍속화가는 아니었으나 70년대, 80년대에 풍속화라는 것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민족화가처럼 이렇게 불려진 거죠.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도록 한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화가들의 그림, 그리고 종교를 다루는 불화와 그 다음에 종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이러한 조각상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상이면서 관점이기도 합니다. 권진규의 작은 불상, 그리고 권진규의 그리스도 예수상, 그 너머에 보이는 아까 언급했던 윤형근의 절친이었던 최종태의 관음 보살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벽에는 제존 지페도라고 하는 그 일섭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 거죠. 저 제존 지페도에는요, 마리아, 그 다음에 마호메드, 여러 다른 또 신들, 공자, 이런 신들이
이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들으러 막 구름을 타고 몰려드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친근한 하나의 화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의 배치도 불상과 그리스도 예수상과 마리아상을 같이 공존하도록 배치를 한 거죠. 권진규의 불상이라고 하는 조각상 뒤로는 신윤복의 미인도가 겹쳐 보이면서 아까 그 제존 집회도에서 보여줬던 마리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석가모니가 놓여있던 유사한 구도를 통해서 전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상 관음보살상인데요. 최종태의 이 관음보살상은 우리가 다른 애칭으로는 관음마리아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관음마리아상은 반사 재질, 거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과를 하면서 반사를 끌어내는 재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상의 그 고뇌의 시간 속에서 뒤에서 등을 만지는 존재로 매칭되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작품의 관계나 감상의 부분들도 함께 풍요롭게 끌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공간은 신라금관, 그 다음에 백남준, 박형기, 박이소, 그리고 역시나 조덕현의 작품들을 가지고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 크로스 배치를 하면서 대칭적인 그 덕수궁의 건축적 언어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반사되고 또 투영되는 그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라금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수경이 그 금관을 보고 모티브해서 한 작품이 마주 놓이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장면이고요. 그 뒤에는 이화자의 그 불상의 그림이 함께 매칭됩니다. 가마 인물 토기 그 부분이 유물이라고 하면요. 전수천의 4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했던 전수천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지, 어떻게 표출되는 표현법이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인 거고요. 전시 공간은 상부의 천장에 반사판을 달아서 금관과 이수견의 작품이 서로 관계를 하면서 투영되고 맺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쪽에는 조덕현이 지금 보면은 마치 무슨 옛날 그 일제시대의 사진 같잖아요. 식민시대의 사진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저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것은 조덕현이 실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그 그림 안에는 그 당시의 인물들, 예를 들면 1930년대, 40년대 인물들과 함께 그 시대를 쭉 살아간 한국 미술계의 거장 작가들과 사람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쭉 보다 보면 백남준이다, 최순우다, 고유섭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찾아내는 재미가 있고요. 하나의 화풍 안에 하나의 씬에 등장할 수 없는 인물들이 하나의 씬에 등장함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제 옆에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영향관계를 맺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음 앞에 보여줬던 서도의 카르마처럼 내 위에, 내 옆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표출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해서 전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브루이너 독일의 유명한 전시 회사예요. 그곳에서 말한 하나의 문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전시 디자인은 내용에서 형식을 만들어내고 의미와 태도를 부여합니다. 아이디어, 사물, 이야기로부터 내러티브 공간을 생성하고 그 내용은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전시 디자인을 단순히 예쁜 디스플레이를 하는 행위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기존에 우리가 화이트 큐브는요, 주변을 탈맥락화시켜서 내가 바라보는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든 환경이라고 하면요, 저와 같이 공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재맥락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보이게 만들고 또 상상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작품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새로운 관점, 경험이 가능해지면서 똑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보여지는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키아프의 열기가 또 미술이라고 하는 작품의 시장 순환의 중요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전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관점과 맥락을 들여다보는 미술 전시의 열기로도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시는 작품의 관점과 이야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며 전시 디자인은 삶의 경험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면 한 2개 정도 받을게요.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들 지금 워낙에도 줄을 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 만나시고 예술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